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워왔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연도 중요해요. 바로 몇 년이다? 1894년이 되겠습니다. 자, 1894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동학농민운동 전주선까지 점령하고 집강소라고 하는 것, 집강소 설치해서 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하지만 청나라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을 벌여서 일본이 승리했다. 그리고 그 일본에 의해서 일본과 조선 관군에 의해서 동학농민군이 결국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동학농민군도 패배하게 되었고 개혁에 실패하게 되었다 라고 배웠어요. 다시 한번 동학농민운동 기억해 볼게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연도가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하다 보면 기억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 하면 바로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기억하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외쳤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선사회도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혁을 바로 실시하게 돼요. 이 개혁이 바로 무슨 개혁이냐면 바로 가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가보개혁이라는 것은 1894년 마찬가지로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보개혁은 동학농민운동에서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바로 조선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둘 만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가보개혁에서 바로 조선 사회에 드디어 뭐가 없어진다? 신분제도가 없어진다. 신분제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고 노비제도가 없어졌다. 네, 굉장히 조선 사회에서 꿈꾸던 일이었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바탕으로 근대 사회로 나가기 위해 이제부터는 1894년 가보개혁으로 신분제도와 노비가 없어졌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수백 년, 수천 년간 신분제도를 갖고 살았을 거야. 나라가 오늘부터 신분제도는 없습니다. 땡! 그렇다고 해서 과연 신분제도가 사라졌을까? 순식간에? 그렇진 않았겠죠. 서서히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는 것이겠죠. 어쨌든 그래도 국가에서 이제 법으로 신분제도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노비제도라는 것은 없다.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말한 게 바로 1894년. 지금이 2021년인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한 약 130년 정도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우리나라 단군왕검 때부터 해서 뭐 5천년의 역사라고 보면 신분제도가 없어진 건 겨우 13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 볼 만한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가보개혁에서 좀 더 신경을 썼던 것은 바로 이 교육이었어요. 자,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서양식의 근대화된 사고를 배워야 된다. 이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이 수많은 학교들을 설립하게 되는 그런 근대화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보개혁이에요.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보개혁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바로 이 가보개혁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조선이 스스로 한 것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바로 일본. 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간섭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보세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맞아요. 청일전쟁 조선의 정치에 더욱 깊이 간섭했다. 그러니까 이 가보개혁이 굉장히 일본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종과 그의 비부인이었던 명성황후, 네, 바로 명성황후가 민비예요. 자,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일본이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외교적인 노력을 하면서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명성황후 굉장히 외부 세력들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청나라를 도와달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이모군란도 청나라가 진압했고 갑신정병도 청나라가 진압해줬죠.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해버리면서 이제부터 여기 역사에서는 청나라는 아웃입니다. 더 이상 청나라는 이제 나오지 않아. 그럼 나오는 건 일본이야. 자, 이렇게 되니까 민비가 바로 이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민비, 여기서 민비가 바로 명성황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명성황후는 나중에 대한제국을 만들고 받았던 호칭이라 죽은 다음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호칭은 민비가 맞겠죠. 자, 이 민비가 바로 누구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막으려고 한다?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웠을 때 일본이 중국의 땅을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뺏어왔어요. 하지만 영국이나 러시아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바로 일본한테 압박을 가했어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일본에게 중국의 땅 니네 왜 뺏었어? 빨리 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바로 프랑스나 러시아, 독일하고 전쟁하기 두려웠기 때문에 땅을 돌려준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러시아 세력을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쉽게 당할 인물들이 아니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명성황후가 그 당시 외교 정책의 제안자이며 정치적 조언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민씨 정권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찌 보면 고종보다 이 민비, 명성황후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바로 어떻게 했다? 이 경복궁에 침입해가지고 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즉 뭐야? 왕이나 왕비 등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해라고. 말 그대로 죽이고 시신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다? 을미사변이라고 불러. 을미년에 일어난 변이다.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즉 뭐야? 일본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은 것이죠. 어찌 보면 얼마나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있었는지를 너무나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그 나라의 어쨌든 왕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경복궁을 지킬 군인들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민비가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민비, 명성황후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확한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당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직 사진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왕이다 보니까 여왕이랬다 왕비다 보니까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이제 남긴 사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뭐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여러 인물들의 사진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민비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진도 남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일본인들이 경복궁 쳐들어와서 민비를 말 그대로 끌어내서 정말 죽여버리고 시신을 경복궁에서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신 태우고 나서 남은 뭐 그런 뼈 같은 것도 어디다가 그냥 갖다 버려버렸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일본이 한 나라의 왕비를 이렇게 궁궐에 또 침입해서 죽이고 시신까지 불태워서 시신을 말 그대로 아무데나 던져버렸다, 버려버렸다. 조선인들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맞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비가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서 뭐 엄청난 애국자고 뭐 개화를 이루려고 했던 인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민비도 굉장히 총명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 보면 조선의 힘이 약해져가는 상황에서
뭐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해 보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역사에서 설명하듯이 민비가 바로 자신들의 세력이었던 민씨 세력을 굉장히 키웠고 그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정책에서도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조선의 이모군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짓밟았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간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엇갈립니다. 여러분도 뭐 선생님이 명성황후에 대해 좀 비판적인 말도 하고 막 그랬지만, 여러분이 더 찾아보신 다음에 또 여러분만의 관점으로 명성황후를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일본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물론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한 죽음인 맞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냥 일본인에게 죽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죽었다라는 것으로 그저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것 말고 다른, 난 일본인이 죽여서 일본이 싫어서 명성황후를 높여준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명성황후의 뭐 더 대단한 노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찾아보신다면 그걸 근거로 삼아서 명성황후를 더 존경하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일본을 일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제라는 뜻이 뭐냐? 바로 이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를 줄임말이다.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일본이라 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인 일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일본 제국주의. 선생님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뭘 만들어간다?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바로 식민지로 만든다. 이런 정책을 펼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기의 부인이 어떻게 보면 참 의지하던 사람이었겠죠. 고종이 굉장히 의지하던 이 민비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궁궐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고종 완전히 겁에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고종은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어디로 도망가 버린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버려요. 고종이.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처음 들어보는 말이겠죠. 을미사변, 아관파천. 자, 요거 두 가지 알아두세요. 을미사변. 자, 을미사변 몇 년이냐? 바로 1895년이야. 외우기 쉽지. 가보격 이후야. 바로 을미사변이 1895년에 일어났지. 바로 이 사건이 무서워가지고 고종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 아관파천이라고 불러. 당연히 그럼 고종이 1년 뒤에 도망가겠어? 바로 도망가겠어? 바로 도망가지. 그러니까 1895년인 거야. 알겠죠? 이것도 또 좀 왕이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궁궐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건 지금의 말로 따지면 러시아 대사관이에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왜 도망가냐면 지금도 그런데 이 대사관의 땅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만 이 대사관 땅은 누구 땅이라고 보는 거야? 러시아 땅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절대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일본이 만약 러시아 대사관으로 함부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러시아를 공격한다.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러시아는 못 이길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 버린 거야. 공사관으로 도망가 버린 거야. 한 나라의 왕이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이렇게 도망가 있었다. 그러면 얘들아, 누구의 이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러시아는 당연히 공짜로 고종을 먹이고 재워주고 보호해주겠어요? 당연히 고종한테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하죠. 저기 좋은 광산이 있다는데 저희 러시아가 캘 수 있도록 허가해주세요. 광산 채굴권.
여기서 여기까지 철도를 놓으면 저희가 이 캔 거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철도 좀 놓게 해주세요. 철도 놓는 거지. 각종 이득을 이제 러시아가 챙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맛있게 요리해 놓은 걸 지금 누구에게 다 홀라당 뺏기게 생겼어? 러시아에게 홀라당 뺏기게 생겼어. 러시아를 당연히 이제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자, 생각해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한 게 청일전쟁 1894년에 청일전쟁을 했어. 그 10년 전이었던 1884년 갑신정변 때는 청나라를 일본이 공격하지 못했단 말이야. 맞아?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 역시 이들은 10년간 준비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구랑 싸우려고? 러시아랑 싸우려고. 일본인들이 이렇게 집요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본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나라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다는 건물이 바로 건천궁 오코루라고 하네요. 그리고 명성황후의 국장. 그러니까 국장은 전체적인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1897년이니까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장례식이 2년 후에 열렸다. 그만큼 이 당시엔 일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장례를 지낸다는 것조차 하기 어려웠다. 조선의 힘이 이만큼 약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조선에서는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 영향을 입은 개혁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을미년에 있었다 해서 을미개혁. 바로 1895년이에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외우기 어렵다는 거 선생님이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선이 바로 근대화되기 위해서 바로 뭘 자르라고 하냐면 머리를 자르라고 합니다. 단발령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머리 자르는 것처럼 자르라고 한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책이나 사진에서 봤다시피 머리를 굉장히 기르고 다녔죠. 왜? 부모님이 주신 머리다. 하지만 이 을미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이제 머리를 뭐하다? 잘라라. 단발령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이제 처벌하고 막 이런 거죠. 굉장히 조선 유교 선비들이나 백성들이 반발했겠죠. 또 가장 많은 반발이 일을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이 을미개혁도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그 일본의 영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또 을미개혁하면 또 기억할 만한 게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가 머리 여러분 다 자르고 있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두 번째로는 달력을 태양력을 사용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뭘 사용했는지 알아요? 바로 음력이에요. 그쵸? 음력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달의 움직임에 따른 게 음력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뭐야? 태양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을미개혁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1895년 을미개혁에 있었던 단발령. 지금도 우리 머리 자르고 있잖아요. 태양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다 태양력이란 말이야. 이런 식의 개혁들. 이제 근대 사회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런 개혁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을 정말 뜯어먹기 위해서 아주 그냥 나라들이 다 덤벼드는 겁니다. 네. 그럼 조선을 눈독 들이고 있는 나라들 볼까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 대표적인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일 큰 눈독 들이고 있던 건 이제 일본. 그다음 일본이 제일 방해가 될 것 같았던 청나라 어떻게 해버렸어? 이제 청나라 아웃. 청나라는 이 조선을 넘볼 수가 없어. 왜?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 일본의 가장 큰 경쟁자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러시아. 러시아가 또 조선을 탐내.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 누가 있을까요? 뭐 프랑스,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뭐 영국,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이제 조선을 이제 먹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간섭을 굉장히 심하게 해주는 시기였다. 고종도 어디에 도망가 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가 있어요. 얼마나 이런
다른 나라들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이때 조선 정부는 조선이 바로 자주국가임을 알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단결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신문을 만드냐면 이 서재필이 바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라 안팎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주 독립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 서재필 이름 어서 들어봤는데요. 서재필 어떤 인물이었죠? 바로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4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서재필은 어떻게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서재필은 그 당시 어디로 도망가서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서재필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 된 거야. 이 미국인의 신분으로 조선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서재필 미국에서 공부했고 나중에 선생님이 듣기로는 의사 선생님 자격증을 땄댔나? 의사가 됐댔나? 그래. 그래서 이 서재필 보고 이제 고종이 뭐야? 서재필이 돌아왔단 말을 듣고 야, 옛날엔 갑신정변 이렇게 했지만 이젠 용서해 줄게. 대신 너가 이제 미국에서 이런 거 배워왔으니까 신문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서재필이 만든 게 바로 이 독립신문이다. 알겠죠? 그러면 그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는 신문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는 거지. 조선 사람들은 소식을 나라 안팎의 소식을 들으려면 소문밖에 없었던 거야. 그 당시 신문이란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신문을 이제 만들어서 뭔가 백성들이나 사람들에게 나라 안팎의 소식을 전달해주기 시작한 것이죠. 알겠나요? 그래서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이미 이름부터가 독립이잖아요. 자주적인 그런 느낌이 뿜뿜 나죠. 그 다음에 정부 관료와 개화파 인사들이 참여하는 뭘 만들었다? 독립협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자, 독립신문, 그 다음 쉬워. 그 다음 당연히 뭐겠어요? 독립협회. 마찬가지로 그럼 독립협회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대한민국,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다. 대한민국은 아니겠죠. 조선은 자주적인 국가다. 야 서양 너네 간섭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면 독립협회랑 연결해서 이야기할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걸 열어. 만민공동회. 일종의 만민공동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토론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만민공동회. 그래서 누구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제도도 비판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에 상관없이 바로 신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만민공동회는 이제 백정이나 노비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조선 사회에서는 정부나 뭐 임금님이나 뭔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비판하면 바로 반역죄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다 했지.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는 이런 근대사회로 돼가는 바로 만민공동회를 열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독립신문, 독립협회 또 독립에 관련된 걸 만들겠지. 그게 무슨 문이냐면 바로 독립문입니다. 이 독립문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자주적인 국가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원래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운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부셔버리고 바로 독립문을 만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연히 이 당시 청나라는 이미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영운문이 부셔버렸다. 옛날에 청나라였으면 난리가 났겠죠. 쳐들어왔겠죠 바로. 하지만 이미 일본에게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조선이 영원문을 부셨다 해도 따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독립협회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민공동회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가했던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고종이죠. 고종이 이제 비판당하기 시작해요. 자, 원래 고종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고종이 바로 누구를 지원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몰래는 아니고
바로 이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독립협회에 돈을 지원해줘요. 왜? 자신들을 간섭하는 이런 영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러시아, 미국을 비판하라고. 마찬가지로 비판 잘했지.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문 만들어서 비판을 잘했어. 근데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고종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고종이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가 있잖아요. 고종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고종이 마음이 점점 불편한 거예요. 그쵸? 고종이 이제 점점 저 자식 저거 내가 돈 줬는데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만민공동회에서 군주도 법을 지켜야 된다. 고종도 자기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법을 지켜가면서 임금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자기한테 자꾸 공격하잖아. 그러면서 나중에 고종이 이 독립협회를 다 해산시켜버려. 강제로. 자, 좋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 되고. 그러니까 고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물론 이제 운이 없었던 임금이기도 하고 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겪었기 때문에 분명히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임은 맞아요. 하지만 고종 역시 좀 일관성 있는 그런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선생님은 느껴요. 처음부터 독립신문을 기르고 독립협회, 독립문,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국가라는 것을 허용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비판해 줄 때는 오 잘한다 하다가 자신이 이제 조금 비판받으면 그건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 나중에 해산시켜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고종이 이제 많이 욕먹으니까 남편은 이제 좀 안전해진다고 본 거지. 응? 이제는 일본이 자기는 못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고종이 바로 다시 1년 만에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은 황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우리나라는 중국 때문에 중국은 황제의 국가였고요. 조선은 항상 이 밑에 있는 뭐의 국가였어요? 왕의 국가였죠. 하지만 이제 조선도 뭐라고 왕을 부를 수 있다? 황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니네 우리랑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이런 약간 자주적인 의미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다? 조선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고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의 고종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1년이나 지나서 돌아와. 왜? 만민공동에서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으니까. 돌아와야 된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겠어요. 결국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근데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아닌 어디로 돌아갔다?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가.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게 러시아 대사관이 제일 가까운 궁이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무서워했다는 거지. 자기 죽을까봐.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경복궁이나 덕수궁은 좀 멀어. 러시아 대사관, 공사관이라.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 옆에 궁인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걸 것 같아? 여차하면 다시 간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러니 이게 말이 황제고 대한제국이지 잘 되겠습니까? 개혁이 잘 안 되죠. 너무 안타깝죠.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라는 뜻은 여기서 제국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황제의 나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종의 한계죠. 백성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뭐 이런 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 자주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 평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있게 대한제국을 선포한 게 바로 1897년. 이제는 1년 단위로 대한민국이 대한제국, 조선이 대한민국은 이제 한참 후니까 조선, 대한제국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바로 뭘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근대적인 국가. 이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한 굉장한 조선의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환구단의 당시 사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조선이 이렇게 근대적인 국가를 위해 여러 가지를 노력했지만 쉽게 되어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러날 일본이 아니겠죠? 나중에 이제 일본의 침략도 배울 겁니다. 그 전에 다음 페이지에 바로 여러 가지 근대 시설을 위한 노력들 조금 더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